의뢰를 받았는데 이제 그 미리 정해져 있는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처 바꾸지 못해서 지금 이제 위에 있는 그 제목인 그 미디어는 정치적 통합의 수단인가, 그리고 이제 부제로 정치 정보 소비와 해석의 다양성의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가는 제가 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절대로 이런 거를 쓰지 않을 이유 중에 하나는 저런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지금 현재 확고하게 노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이제 확고한 지금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은 이제 제가 던질 만한 질문은 아니고, 근데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제 그 밑에 적어놓은, 만약에 이제 그 제목을 바꿨다 하면은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제목을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 정치 정보 습득의 부작용, 뭐 이렇게 그 이제 확증 편향과 이제 비확증 편향이라는 요 이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봐보자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이제 그 설문 자료를 이제 그 통계 분석을 한 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완결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도 좀 이제 좀 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제 몇 가지 이제 발견된 부분을 좀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으로 엮어서 이제 생각할 지점, 그 시사점까지 이제 좀 이제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처음 던지는 질문은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이제 그 정당 선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거치고 지나가야 되는 이제 분이 앤토니 나운즈라는 분이 계시고,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인용이 돼도 이제 별로 영혼이 없이 인용이 되는 분이긴 한데, 이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제 큰 관심 없이 옛날에 이제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나운스와 이제 이제 주위에 위시한 분들의 이제 그 논리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합리적인 유권자라는 건 이제 규범적으로 봤을 때 좋은 유권자고, 그럼 합리적인 유권자는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권자다. 그러니까 informed citizen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과거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제 그 미국을 위시한 이제 그 정치학, 특히 이제 정치 과정 리터러처를 살펴보면은 이제 학자들이 제일 걱정했던 거는, 아니 기껏 투표하라고 그 투표권을 줬는데 유권자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 라는 걸 이제 제일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이제 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 정보를 잘 이용을 해서 그들이 투표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왔는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전제 조건, 즉 잘 알고 있는 유권자가 합리적 유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권자들이 정보를, 정치 현안 관련 정보를 처리할 때 이제 자기의 선입견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믿음 같은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이제 그 정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 현안 관련 정보를 공급해주는 이제 그 기관들이 있는데, 뭐 정치인이 됐건 정당이 됐건,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세션 주제로는 이제 매체가 되는데, 미디어가 되는데, 그들이 이제 정치 현안 관련 정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제 공급을 해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현안에 대한 지식이 많은 유권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다들 아시는 대로 이제 요즘은 뭐 양극화라는 단어가 이제 정치학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된 지 이제 오래됐고, 근데 그 맥락에서 이제 보면은 합리적인 유권자는 요즘 참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제 합리화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합리화하는 유권자는 누구냐? 그럼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 가치관, 선입견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의도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왜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위에 합리적 유권자의 전제 조건 중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이제 망가진 상황에서 이제 정보 처리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합리화하는 유권자 그 개념을 언급을 하면서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편이라고 이제 뭐 종편으로 대표되는 거긴 하지만, 이 옛날과 달리 이제 노골적으로 정파성을 띤 매체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이념 혹은 가치를 일방적으로 대변해주는 정보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지금 매체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이 이제 합리화하는 유권자와 정파성을 띤 매체들이라는 요 이제 현실을 고려해 보자면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합리적 유권자라는 거를 그 나운즈가 생각했던 식의 그런 유권자를 찾기는 참 어려운 게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그 개념 정의를 좀 해보면, 이게 그 이제 확증 편향, 비확증 편향,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뭐 그 이제 매체라든가 이제 뭐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두 개의 개념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은
이제 뭐 정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밥 먹다가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개념이 돼버렸어요. 뭐 확증 편향 때문에 뭐 이런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좀 개념 정의를 좀 학술적으로 해봐야 되는 게 이제 확증 편향과 비확증 편향이라는 걸 좀 구분해서 보는 게 필요한 게,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비확증 편향, 그 disconfirmation bias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 가치관에 반하는 논리에는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념 가치관과 일치하는 논리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요게 정인데, 비확증 편향이라는 그 이 개념이 작동을 하는 이제 조건은 뭐냐면 유권자에게 어떤 정보가 그냥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자기가 정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유권자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정보가 자기의 선입견과 일치하면 받고, 그 주어진 정보가 자기의 선입견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를 거부하는 혹은 배제하는, 요게 이제 disconfirmation bias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확증 편향은 그럼 뭐냐? 이거는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주어진 게 아니라 유권자한테 네가 정보를 자유롭게 구해라 라고 이렇게 유권자를 풀어놓으면, 방목을 하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유권자들은 무의식 중에 자기의 경향성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찾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보를 강제로 주느냐 아니면 정보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느냐, 이제 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개념 정의를 좀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이 비확증 편향과 확증 편향 관련된 이제 수많은 리터러처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지금 그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념 양극화 문제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맥락에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 양태가 이제 사회 통합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을 거다라는 이제 주장을 확인하고 싶은 게 이제 목적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미디어 사용 양태가 이제 확증 편향, 비확증 편향, 좀 전에 정의된 그걸 좀 심화시키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와 이제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한 수용성, 그러니까 미디어 사용 양태가 자기와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사용 양태가 뭐 이제 SNS를 통한 정치 참여를 증진시켜서, 요 다음서부터는 이제 사실 그 분석이 딱 돼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스페큘레이션인데, 이제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켜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논리가 자료를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는 그 2017년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제 제가 포함된 어떤 집단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뭐 저는 온라인 조사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 보면 볼수록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는지. 그래서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는 100% 신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나온 결과는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확증 편향과 비확증 편향이라는 건 이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개념은 이제 그 원래 하신 분들, 이제 미국에서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유성진 선생님들이신데, 그 실험 세팅에서 이제 하신 거고, 이제 실험 세팅에서 하는 게 사실 맞는데, 이제 이 설문조사에는 이제 실험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비슷한 이제 설문 문항을 하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진술이 뭐가 있냐면 설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 정치적 견해와 일치하는 견해와 뉴스를 인터넷상에서 의도적으로 찾은 적이 있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응답을 시켰는데, 이제 요 문항을 가지고 이제 확증 편향을 측정하는 걸로 이제 프락스를 쓰는 걸로 이제 뭐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항, 이제 나는 내 정치적 견해와 반대되는 견해나 뉴스를 인터넷상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한 적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진술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제 비확증 편향을 이제 대표하는 그냥 프락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뭐 이제 뭐 몇 분들의 표정을 보아서 이제 동의합니다. 이거 갖고 과연 되느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좀 뭐 다른 자료도 찾아봤지만 이런 비슷한 문항이라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용 관련된 뭐 이제 나랑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진술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이제 변수화 시켰고, 그다음에 SNS 상에서의 정치 활동도 이제 한번 좀 살펴봤고, 그다음에 중요한 변수가 이제 매체 이용인데, 이게 이제 그 대선 직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라서 그 지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대선 관련돼서 이제 그 정치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가지고 각각의 매체를 다 보여주고, 이 각각의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제 활용을 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이 그보다 더 많은데, 그냥 그
가장 많이 이제 사용했다라고 이제 빈도수가 높은 이제 6개, 그 3개는 종편, 그 나머지 3개는 지상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2개, 3개, 3개씩 묶어갖고 이제 한번 분석에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 그 미디어 사용이 그 확정 편향과 비확정 편향을 과연 정말로 증진을 시키느냐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이제 회귀 분석 결과 뭐 여러 가지 통제 변수가 있는데 잘라갖고 이제 보여드린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이념 강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진보 보수라고 이념 이렇게 물어본 걸 접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도는 이제 강도가 제일 낮고 이제 가장 뭐 진보다 가장 보수다는 강도가 높은 걸로 해서 봤더니 이제 1번 모형, 2번 모형 보시면 이제 이념 강도가 높을수록 이제 확증 편향도 높고 비확증 편향도 높고 이제 예상한 대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념의 방향을 넣었더니 뭐 비확증 편향은 보수 성향이 높을수록 나온다는 뭐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뭐 이런 일이야 또 통계 분석 해보신 분들은 늘 겪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면 되고 근데 3번 모형이랑 4번 모형은 이런 이제 이념 강도라는 중요한 변수를 통제를 하고 나서도 이제 미디어 활용에 정말로 이제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건데 뭐 이제 예상대로 이제 그 종편은 이제 거의 다 이제 TV조선 확증 편향 케이스 하나 빼놓고는 다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고 방향도 같고 이제 KBS 시청이 높을수록 비확증 편향이 준다라는 뭐 이런 이제 그 하여간 요거는 이제 종편과 지상파 간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결과가 되겠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SBS는 종편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용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묶은 게 이제 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태도를 물어본 걸 쭉 이렇게 종속 변수로 넣은 건데 뭐 나랑 그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의 의견 제시해도 된다. 뭐 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뭐 그 사람들이 시위 집회 나가도 오케이. 그리고 나랑 정치 견해가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돼도 오케이다. 뭐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의견과 이제 그 미디어 활용을 이제 한번 상관관계를 봤더니 이제 그 TV조선 경우가 재밌죠. 이제 시위 집회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제 나랑 이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놀랍게도 이제 JTBC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수용도가 높은 걸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고지고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제 이제 이런 종편, JTBC랑 TV조선으로 대표되는 이 종편의 소비가 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도에 이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고 솔직히 그 이면에 있는 저의 솔직한 의심은 TV조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응답에 솔직하게 응답을 하고 이제 JTBC를 많이 보신다는 분들은 아마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는데 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요건 이제 나름 이제 재밌는 결과다라고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 활용이 이제 이제 SNS를 통한 이제 정치 참여에도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종편 소비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상당히 활발하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이게 종편이 됐건 뭐 이제 지상파가 됐건 이제 종편 경우 또 조금 더 이제 명확한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확증 편향, 비확증 편향과 이제 미디어 활용 간에는 이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특히 종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보수적인 종편인 TV조선 소비가 이제 늘면 늘수록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 진영에 대한 관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SNS를 통한 이제 정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정치의 장에서 이제 양극화 방향으로 가는 이제 하나의 동력으로 작동하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확증 편향과 비확증 편향을 뭐 이제 좀 전에 이제 종속 변수로 놓고 이게 이제 미디어 활용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봤는데, 이제 내친 김에 그럼 이제 비확증 편향이랑 확증 편향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결과물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제 비확증 편향이랑 확증 편향을 한번 독립 변수로 넣고서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확증 편향, 확증 편향을 독립 변수로 놓고 이제 종속 변수를 뭘 이제 엮었냐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인그룹 페이버리티즘이라고 이제 거기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요즘 설문에서 이제 많이 나오지만 요즘 설문 이제 선거 때 해보면은 이제 필링 서모미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 온도계라고 해서 정당들을 쭉 나열하거나 이제 후보들을 쭉 나열을 하고 이제 각각의 정당 각각의 후보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감정을 느끼는지를 이제 보고를 해달라라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보통 그게 이제 0에서 100까지 움직이는 아주 이쁜 연속형 변수인데,
근데 이제 0이라고 이제 대답한 사람은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해 갖고 정말로 이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100이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특정 정당 이제 후보에 대해서 아주 온화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0에서 100 사이에 어딘가를 이제 찍죠. 그럼 이제 요 변수가 이제 이 정보를 활용을 해갖고 이제 뭘 만드냐 하면은, 우선은 각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 혹은 후보를 먼저 이제 찾아요. 먼저 찾는 거죠. 그러니까 즉 0에서 100까지 이제 해라고 해서 이제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 뭐 이제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래 갖고 했는데 이제 쭉 이렇게 찍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그 정당 혹은 후보를 뽑고, 거기서 나머지 4개의 정당 후보의 필링 서모미터 값을 빼줘 갖고 더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커지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여기 있고 나머지는 저쪽 다 싫어 이러면 이제 이 값이 커지겠죠. 근데 나는 좋아하는 정당이 여기 있고 나머지 정당도 좀 요만큼 좋아한다 그러면 그 거리가 짧아질 거기 때문에 요 값이 좀 작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서 이제 내 집당 중심주의, 그래서 내가 제일 선호하는 정당 혹은 후보에 대비 나머지 4개 정당 후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권위주의 성향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별로 이제 안 좋은 내용이죠. 이제 요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포퓰리스트가 된다라는 이런 이제 기존 연구가 있는 건데, 이제 요것도 이제 관련된 문항이 있어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제 확증 편향과 비확증 편향이 이제 내 집단 중심주의랑 권위주의 성향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확증 편향인 경우에는 이제 정당 후보 기준의 내 집단 중심주의, 그러니까 이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높은 분들은,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 비해서 남의 정당을 매우 싫어한다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에 비해서 다른 후보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비확증 편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집단 중심주의 관련돼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제 대신 이제 그 권위주의 성향이 이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내용 이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아까 좀 믿기가 조금 어렵다고 한 게, 이제 내 집단 중심주의 요 정당 요걸 해보면 지금 2,000명 대상으로 해서 3,000명이죠. 3,000명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 집단 중심주의 계산을 해갖고 어떤 정당을 제일 좋아하냐라는 걸 계산을 해봤더니 960명이 정의당이 제일 좋다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물론 온라인 설문조사가 항상 문제가, 뭐 이제 좀 전 세션에도 나왔지만 우선 당연히 이제 그 60대 이상이 별로 없다라는 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면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너무 오버샘플링이 돼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 홍준표 찍은 사람 얼마 되냐 그러면은 요 설문조사 보니까는 1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투표율이 이제 25% 육박을 했는데 한 1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온라인 설문이고, 그러니까 몇 번 해봐도 하여간 그 보수적인 응답을 해주시는 그 온라인 설문 응답자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뭐 향후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내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특히 이제 종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정치 관련 정보 습득이 이제 확증 편향, 비확증 편향을 이제 심화시키는 것 같고, 이제 그 액면 그대로 결과를 받아들이자면은 이제 TV조선과 같은 보수 종편 소비자들 경우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확증 편향과 이제 비확증 편향은 이제 정서 양극화라고 이제 그 권위주의 성향을 유도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계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확증 편향, 비확증 편향 개념 조작이 조금 더 치밀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은 이제 합리적인 유권자, 합리화하는 유권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는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즉 인포메이션이 있는 유권자냐, 인포메이션이 없는 유권자냐, 이거에 더하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informed voter가 있고 uninformed가 있고 이제는 misinformed까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는 그런 misinformed citizen, 그 가짜 뉴스에 의해 갖고 이제 그 호도된 유권자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이제 so what인데, 결국 이제 핵심은 이제 합리화하는 유권자를 이제 다시 합리적인 유권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정치권에서도 이야기되는 게 뭐 가짜뉴스 유포하는 거를 처벌을 해야 된다. 혹은 이제 미디어에서 가짜뉴스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정파성이 강한 방향으로 이제 그 정보를 유포하면은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인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은 이제 유권자를 교육시키는 방법인데, 근데 이제 유권자 교육 이제 해보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시빅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해왔던 결과의 내용에 따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빅 에듀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인포메이션을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사실 높기 때문에 뭐 그것도 사실은 마땅한 이제 대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소위 이제 그 크로스 커팅 이제 프레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자꾸 이제 그 자기 입장을 옹호하는 정보만 자꾸 이제 추구하고 이러는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다른 정보를 이제 강제적으로 제공을 해주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개념 설명할 때 말씀드린 확증 편향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비확증 편향은 오히려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대안은 아니고, 그래서 제 이제 짧은 소견으로는 도대체 이 마지막에 적혀 있는 질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이건 아마 그 많은 분들도 이제 공유하는 그 걱정거리 내지는 고민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뭐 찜찜한 결론이지만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예, 오늘 발표는 마치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브레이크 스루를 이루면은 제가 다음 정당학회 때 와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조원용입니다. 제가 지금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검정중립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차를 몰고 오면서 좌회전 우회전 웬만하면 안 하고 지나고 왔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학자적 양심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 그리고 저는 이제 헌법을 전공을 했는데 학제간 연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7, 8년 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외국에서 공학 박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전 세계에서 몇 번째 헌법학자냐? 몇 등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나는 1등 제품을 만들고 있어. 너는 몇 등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송,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문과라서 송구합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사실은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헌법학계는 제가 이제 이사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수님들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한 게 해소가 됐는데, 정치학 교수님들은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고 있을까라는 게 좀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정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끼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토론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이 딱 그 제목을 보고 나서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안도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로스쿨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법익의 형량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재판관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 본다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이건 형량한 거다. 논리적으로 형량한 거다 얘기했더니 통계학과를 졸업한 로스쿨 학생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익인지 입증할 수 있는데 왜 재판관이 따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전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헌법에 양심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저희 부장님도 어제 제가 밥 먹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런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적인 양심,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46조 2항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양심, 그리고 법관의 양심이 나오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행한다, 판단을 한다라고 나오는데, 앞에 헌법과 법률만 있으면은 법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양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입법리에서 많이 있는 입법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통계적인 것들, 그 객관적이라는 것들을 헌법학계에서도 도입하면 꽤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AI 관련된, 데이지하고 AI 관련된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본 책인데, 캐시 오닐이 지은 대량살상 수학무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책을 보고 또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이게 어떻게 그 설계하고 그리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험을, 이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 양립되는 두 가지에서 어떻게 하면 중형의 도를 얻을 수 있느냐가 이제 이 논의를 통해서 제가 토론의 기회를 얻은 그 핵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유권자 그리고 이들이 합리적 유권자로 나아가는 것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제 표현대로 하자면은 사실 이게 합리적 유권자라고 그러면 판단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력이라는 거는 이제 정치학자들은 다 이제 이해하실 텐데 선호가 형성되는 과정인 건데 우리는 뭐 수기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선호집합 민주주의인지 이거를 떠나서 아예 선호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고 용인할 수 있는지의 부분까지는 이미 나가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냐.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3명인데 진짜 아이가 좋아서 3명을 낳은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런 논의를 통해 성숙해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낳은 거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그래서 뭐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또 어떤 사람의 선호가 변경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선호를 정말 변경시키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생업에 종사하시는 일반 국민들이 그걸 포기해가면서 선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저희 기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죠. 선호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합리적 유권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논의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선호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먼저가 될 거고 그 선호를 통해서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페이지 이 발제문의 2페이지 보면 심사숙고하는 의견을 표출할 때 합리적 유권자라고 지칭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선호의 형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부로부터의 선호의 형성 그리고 변경 가능성을 용인하는 것이 합리적 유권자다. 저는 이제 그 정의를 그렇게 조금 내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계 분석은 워낙 잘하시고 제가 하상원 교수님 잘 몰라서 막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통계 최고적인 것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준비한 게 있었지만 쏙 빼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동의하기 힘들더라고요.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의 비율이 들수록 민주주의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헌법을 하기 때문에 기본권도 하는데요. 요즘 학계에서는 이런 논의가 되게 많습니다. 소수자의 권리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나머지 말을 하지 않는 다수자의 권리, 뭐 저는 그걸 보통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수자의 권리는 그러면 완전히 몰각돼도 되는 거야? 라는 표현인 거죠. 저는 군대를 다녀왔는데 저는 불교 군종병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 안 치고 목탁만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명 존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군대를 다녀왔죠.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제가 오태양 씨랑 만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를 바꿔보자는 거죠. 병역적 양심 거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앞에 양심적을 빼면 다른 단어가 됩니다. 병역 거부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저같이 불자로서 그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 노태영 씨도 불자거든요. 저는 가서 목탁을 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전 2년 동안의 군 생활이. 제 그 삶에 진짜 암흑기였습니다. 그 상황을 견뎌낸 게 내가 양심이 없어서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뭐 이민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저는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혐오 얘기가 이게 쭉 나오는데 혐오 금지와 더불어서 내면적 혐오의 자유도 어떻게 보면 보장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외부로 표현되는 자유와 내부적인 건 좀 달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동성애는 혐오하면 안 돼. 뭐는 혐오하면 안 돼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은가. 단지 그걸 서로 간에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같이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라는 논의가 저희 학계라는 거 그렇구나. 헌법학계에서는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붙이자면 그래서 소수자의 외면적인 표현도 제한 가능하다 이런 논의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되고 왜냐하면 그게 외면적인 그런 표현 자체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한다라는 논의도 되고 있다. 소수설입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분석 자료들을 봤었는데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 아주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게 민주시민 교육을 학자별로 다 다르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정치학자, 사회학자, 법학자 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헌법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입학하면 공립학교에서 미국 헌법전을 주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한 명 한 명한테 줍니다. 왜? 이게 니네가 이해하든 안 하든 우리 사회의 최종적인 합의야. 기본적인 합의야라는 걸 가리키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 같은 경우는 130개 조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의 최소한의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책자나 아니면 여타의 다른 독일 논의들을 보면 정말 좋은 얘기들만 다 써 있거든요. 뭐 인권, 뭐 되어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한 게 기본권부터 시작해서 권력 구조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되어 있으니까 법학을 기준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이 아니라 법학 교육이 아니라 법학을 기초로 한 민주시민 교육, 특히 헌법을 기초로 한 민주시민 교육은 이제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없는 힘이긴 하지만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